마크 미너비니, 데이비드 라이언, 댄 젠거, 마크 리치 2세. 이 4명의 슈퍼 투자자들은 모두 이 간단한 매매법을 사용했으며 이 방법으로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심지어 데이비드 라이언은 패턴 같은 건 찾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투자하라고 책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매수법 하나만 얻어가셔도 유료 강의 하나 들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28살에 620억을 번 시간여행 TV 저자의 전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4인의 슈퍼 트레이더가 제시하는 이 투자 전략과 시간여행 TV 저자의 전략을 합친 기가 막힌 투자법도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크 미너비니 5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20%에 달하고요. 분기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1%였습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은 윌리엄 오닐의 수제자고요. 라이언 오닐사에 82년에 입사해서 86년에 부사장으로 승진할 정도로 굉장히 일벌레였다라고 합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3년 연속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때 당시 수익률이 1379%였습니다. 댄 젠거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투자자 공식 최고 수익률 18개월간 29,233%, 1만 달러를 1,800만 달러로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고요. 마크 리치 2세는 시장의 마법사에 나온 마크 리치 1세의 아들입니다. 2011년부터 2022년 월별 수익률을 공개를 했고요. 11년 반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42.7%에 달하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운 수익률을 자랑하는 월가 최상위 트레이더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남다른 방법, 그들만의 비범한 방법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의 말을 정리하고 나니 결국 그들의 투자법은 모두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모두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으로 4인의 슈퍼 트레이더들의 투자 정수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자들은 약세장에서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세장은 언젠간 끝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세장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여러분들은 폭발적으로 자산을 늘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자산의 폭발적 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다뤄지는 내용 중 3번의 내용, 우리는 매매만 합니다. 9번의 내용, 주도산업,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 15번의 내용, 시장이 약세장이라면, 17번의 내용, 알람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이 4가지의 내용 중에서 3번의 내용, 그리고 17번의 내용, 요 내용은 정말 그 중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면 3번과 17번의 내용은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온 4명의 투자자들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130개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영업 기밀을 모두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업 투자 기밀을 탈탈 털어낸 이 책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읽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고도 아니고요. 협찬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투자 실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책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투자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어쩌면 우리는 투자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슈퍼트레이더 4인의 조언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어렵기만 한 주식 투자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슈퍼트레이더 4인이 선사하는 주식 투자의 신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으로 작은 돈을 부자가 될 만큼 크게 불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작은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투자자에게 작은 돈으로 시작하기를 권할 것이다. 자신만의 트레이딩 방법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부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 수익이 복리로 늘어난다면 작은 수익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2. 꾸준히 수익을 낼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 처음에는 많은 종류의 실수를 해봤다. 당연히 모든 돈을 잃어보기도 하였다. 그제야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첫째는 극단적으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실수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간단했다. 그저 정해진 트레이딩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었다. 둘째는 꾸준한 수익을 낼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금방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최소 2에서 5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책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기까지 마크 미너비니는 6년, 데이비드 라이언은 2년, 댄 젠거는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기법을 배우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트레이딩 방법, 간단한 이 트레이딩 방법을 지킬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각 투자자들은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그 간단한 기법이란 무엇인가 일 텐데요. 그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투자 방식을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는 돌파 매매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매수 타점, 매수 방법일 것인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브레이크아웃을 이용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이란 바로 돌파를 의미하는데요. 자, 앞으로는 제가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단어 대신에 돌파로 오늘 영상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일정 박스 범위로 움직이다가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나는 그 순간을 노린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비드 라이언의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 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벗어나는 순간을 노리는 게 사실 주가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순간을 포착하는지 그 영업 기밀까지도 책에서 다 털어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비드 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는 간단히 돌파와 되돌림, 되돌림 풀백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돌파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죠. 눌림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되돌림, 2개로 매수 타점을 단순화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패턴들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손잡이 달린 컵 모형, W 패턴, 소서 패턴과 같은 패턴은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꼭대기에 선 하나만 그으면 된다. 아주 단순하다. 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아마 차트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다가 선을 그어야 되는지, 지지와 저항은 어디고 추세선은 어떻게 긋고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이 슈퍼 투자자들은 상당히 차트 분석을 심플하게 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대기에 선 하나만 그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데이비드 라이언 외에 다른 투자자들, 마크 미너비니, 댄 젠거, 마크 리치 2세 모두 브레이크아웃, 즉 돌파할 때가 매매 타점이 된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모두 추세가 없는 횡보 구간에서는 매수를 극히 자제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놀라웠던 건 데이비드 라이언은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창시자 윌리엄 오닐의 제자임에도 손잡이 달린 컵 모형 패턴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손잡이 달린 컵 모형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손잡이 달린 컷 모형을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 설명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전 투자로 들어가면 데이비드 라이언은 이 패턴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 이 세밀한 조건이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결정적으로 매수 타점을 결정하는 건 단지 이 선 하나만 그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수 타점은 바로 이 선을 가격이 넘어가는 이 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각 투자자들이 매수 타점, 즉 돌파가 발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특이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4명의 투자자들은요 4단계 매수법이죠. 자, 이것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라는 거는요 고점을 확인하고 변동성 축소를 확인한 후에 돌파를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고점 확인, 변동성 축소, 돌파, 매수, 이 4단계 매매법을 쓰는 거고요. 이것만 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눌림목 매매라고 해도 이 매매법만 고수한다라는 겁니다. 왜 눌림에도 이 돌파 매매, 이 4단계 매수법을 쓰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꾸준한 수익을 낼 때까지 왜 오래 걸렸느냐? 정해진 트레이딩 방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트레이딩 방법을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정해진 트레이딩 방법이란 건 바로 이 4단계 매수법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만 썼어요. 이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았고 이 신호가 보이면 약세장에서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설사 눌림이 발생하고 주가가 하락해도 이 신호가 보여지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 모두 타점이 발생하기 이 지점에서 조건 사항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에는요. 돌파 전에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거래량이 마르는 그 지점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이것이야말로 요 변동성 축소와 거래량 급감이라는 건 제시 리버모어가 강조한 최소 저항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보통 이런 지점이 형성되어야지 제대로 된 돌파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데이비드 라이언입니다. 데이비드 라이언도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결국 같습니다. 마크 미너비니와 의견이 비슷했는데요. 자, 마크 미너비니와 같이 이 매수 전에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경색된 가격 움직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변동성 축소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점의 가격 움직임을 설명을 드리면요. 마크 미너빈이나 데이비드 라이언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돌파가 일어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좋은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냐?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변동폭이 작은 움직임,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이 지점,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 지점이야말로 최소 저항점이다. 매도세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여기서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진공상태, 위쪽이 진공상태여서 주가가 빨려 들어가듯이 위로 올라간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돌파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덴젠거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 가격 움직임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지점을 당일날 강력하게 돌파만 해준다면 이 지점에서 변동성이 크든 작든 그것은 크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게 덴젠거의 의견이었고요. 자, 마크 리치 2세 역시 좁은 횡보 구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변동성이 축소된다. 변동성이 크면 안 된다. 좁은 횡보 구간을 보여준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평균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짚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이 지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아무리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점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나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4명의 투자 대가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돌파를 확인해야만 매수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지점이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4명의 저자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비로소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수를 실행했느냐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돌파 vs 되돌림 또는 눌림. 자, 우리는 보통 눌림목 매매가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은 가격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눌리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지점을 노리는 게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눌림목 매매가 성공했을 때 큰 수익률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유튜브에 눌림목 영상은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고 돌파 매매 영상은 가장 많이 조회수가 나온 영상이 50만 이하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눌림목 매매에 더 집중하고 그 매매를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4명의 슈퍼 트레이더들은 되돌림과 돌파 중에서 어느 시점을 더 선호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눌림과 돌파 어떤 게 더 좋으냐라는 질문에 의견은 조금 갈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수들이 어떤 질문에 의견이 갈리면서 그들의 갈리는 의견 속에서 이 독자들이 생각하게 해주는 이 책의 구성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표현은 다 다른데 결국 말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서도 이 사람 의견이 나는 조금 더 나한테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 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각각 투자자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을 해봤는데요. 자, 돌파 vs 되돌림, 눌림입니다. 자, 마크 미너비는요, 돌파, 되돌림 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하지만 되돌림 전에 들어가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자, 데이비드 라이언은요, 강세장에서는 돌파 시점을 선호하고 약세장에서는 이 되돌림, 눌림 자리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덴젠거는요, 돌파 자리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이 돌파 자리를 놓쳤다라고 하면 그때 되돌림 자리를 찾고요. 그때 11선이나 분봉 차트를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리치 2세 같은 경우에도 돌파 자리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돌파 자리를 선호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건이 좋을 때는 이 되돌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백 자리, 되돌림 자리를 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후에도 질서 있게 나타나는 되돌림에서만 매수한다. 특정 제약 조건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되돌림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4명의 투자자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돌파 자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선책으로 되돌림 자리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되돌림이라는 건 주가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국 이 되돌림 매매 역시 돌파 매매의 하나의 종류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굳이 눌림 자리, 되돌림 자리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 자리를 노린다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돌파 자리를 최우선 자리로 생각을 하고 되돌림 자리는 차선책으로 생각을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돌파의 정의. 자, 돌파의 정의가 모두 비슷하지만 조금씩 표현이 다른 게 또 역시나 재밌었는데요. 돌파의 정의를 각 투자자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마크 미너빈입니다. 돌파란
주식이 이전 시장이 결정했던 가격대보다 높은 데서 거래되는데 보통 베이스 또는 횡보 구간을 벗어날 때를 말한다. 전일 고점을 매수 포인트로 이용한다면 해당 고점이 돌파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일 고점, 전일 종가가 바로 돌파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데이비드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요, 돌파란 주식이 베이스 또는 횡보 구간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돌파 시 거래량 최소 25%가 증가해야 되고 거래량이 100% 증가하면 최고의 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댄젠거 같은 경우에는요, 돌파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베이스 구간의 어느 지점을 폭발하듯 올라가면서 돌파 지점으로 되돌림이 없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파 지점에서 우왕좌왕하는 종목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마크 리치 2세는요, 돌파란 가격이 어떤 것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칭한다. 그것이 추세선일 수도 있고 전 고점 또는 다른 변곡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4명의 투자자들이 돌파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돌파의 정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돌파는 베이스 구간 또는 횡보 구간 또는 추세선의 어느 지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에서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될까요? 자, 이렇게 전 고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된 전 고점의 꼭대기에 선을 하나 긋고 이 선을 가격이 올라탔을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마크 미너비니가 강조한 변동성 축소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은 어떨까요? 역시나 여러분들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요. 이 선 위로 돌파하는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가요? W자 패턴입니다. 자, W자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고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지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이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수 자리를 잡으실 수 있겠죠? 자, 어디죠? 자, 이 지점을 돌파하는 여기, 요 지점 또는 요 지점을 돌파하는 여기. 자, 이 지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 요 지점을 돌파하는 요 지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이죠. 자, 이 패턴도 이 지점을 돌파하는 요 지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지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매수 타점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지점을 돌파하는 여기도 요 지점을 돌파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패턴에서 매수의 타점은요, 결국에는 전고점 또는 꼭대기에 선을 긋고, 자, 꼭대기라는 건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꼭대기 지점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라이언의 말처럼 의미 있는 물량이 터진 이 고점에다 선을 하나 긋고 그 위에서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돌파란 것은요, 가격이 상승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가격이 새로운 영역으로 상승하는 걸 의미한다. 자, 이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결국 돌파란 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패턴이든 간에 결국 매수 타점은 가격이 상승하는 그 지점, 돌파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눌림목 매매 역시 돌파 매매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차트가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매 차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승하다가 가격이 이렇게 눌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눌림 패턴에서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뒤에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서 눌릴 때 이때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명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절대 매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매수하느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긋고 이 지점을 돌파했을 때 비로소 매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크 미너비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지점이 만약에 되돌림 자리라고 예를 들면 의미 있는 지지선이다라고 해도 이 지지선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으니까 하락할 때 매수하지 말고 이렇게 지지선에서 맞고 올라올 때 또는 이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때 비로소 매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어느 지점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 즉 눌림이 발생해도 어느 지점이 돌파돼야 결국 매수 타점이 나온다. 결국 눌림목 매매 역시 돌파 매매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각 투자자들의 인사이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돌파 자리에서 내가 다 사봤는데 거짓 돌파가 정말 많더라. 그러면 거짓 돌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이 질문이 책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4명의 투자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내용입니다. 거짓 돌파를 예방하려면 이 거짓 돌파를 피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실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바로 거짓 돌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매수 타점을 돌파 지점보다 다소 높게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파 지점을 잠깐 돌파하고 이 떨어지는 움직임을 아예 배제할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4명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가장 세밀한 답을 해준 마크 리치 2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거짓 돌파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돌파를 기준으로 거래하면 이런 리스크는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돌파는 종종 실패한다. 가격을 조금 높게 걸어놓는 것도 꼭 나쁜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종목별로 매우 다를 것이다. 한 예로 유동성이 높은 종목이라면 돌파가 견고하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훨씬 많다. 전고점과 전저점은 기술적으로 좀 뻔한 가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트레이더나 마켓 메이커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몰려 브레이크아웃이 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좀 더 높은 가격, 즉 돌파 지점에서 가격 변동이 크지 않게 안정적으로 올라온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단어 그대로 최고의 거래라면 돈을 더 주고 사도 괜찮다는 것이다. 댄젠거는요, 마크 리치 2세와 마찬가지로 돌파 지점보다 좀 더 높은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미너비니와 데이비드 라이언의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요. 그들은 그냥 돌파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고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하는 말이 일단 작은 규모로 진입을 하고 만약 그것이 거짓 돌파라면 매도하고 만약 그것이 진짜 상승이라면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점,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까요? 자,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마크 미너빈이나 데이비드 라이언은 요 빨간색 제가 이렇게 굵은 선을 쳐놨습니다. 이 꼭대기죠.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이 꼭대기 지점을 매수 타점으로 잡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지점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 거짓 돌파를 피하기 위해서 요 지점에다가 매수 타점을 거는 사람은 댄 젠거와 마크 리치 2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마크 미너비니와 데이비드 라이언이 여기서 매수하고 끝이 아니라 결국 이 타점에서 4인이 모두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크 미너비니와 데이비드 라이언은요. 초반에는 작은 규모로 들어갔다가 이때 제대로 된 비중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타점 모두 4명의 투자자들이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자, 이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냐? 요 가격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되돌아왔다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이 4인의 투자자 모두 수익이 났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크 미너비니가 특히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선,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넘어서 줘야, 이 기준선을 넘어서 줘야지, 돌파를 해줘야지
결국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눌림목 매매도 돌파 매매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는 일단 소량으로 시험 매수 또는 여러분들의 비중의 20%나 30%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 위쪽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수익률 향상과 여러분들 승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7. 되돌림 매매 시 주의점. 자, 앞서 4인의 슈퍼 트레이더들은 되돌림보다는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것을 우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되돌림 매매를 하지 않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되돌림 매매 역시 돌파가 전제되어야 된다. 결국 돌파 매매의 한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되돌림도 결국엔 돌파가 발생되어야지 이 되돌림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되돌림 될 때 그들은 어떤 주의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되돌림에서 매수는 할 수 있지만 절대 주가가 하락할 때는 사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절대 주가가 하락할 땐 사지 않는다. 투자 대가들도 강조를 한 사안입니다. 즉, 되돌림 되더라도 주가가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것이다. 매수는 항상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되돌림의 경우 보통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세에 있는 종목이 10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린다면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다. 물론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경험상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너무 이동평균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더라도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맹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닿았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 닿았다고 단순히 닿았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주가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할 때 이때가 비로소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가 아니라 닿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라라고 저자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라. 이 가격이 낮더라도 이 가격 말고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주가의 방향대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눌림 매매가 되려 돌파 매매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사인의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8. 상승 잠재력이 가장 큰 종목을 찾는 방법. 매수하기 전에 항상 상보 강도를 살펴본다. 상보 강도란 일정 기간 동안 종목의 가격 변동폭을 말하며 그 중에서 상승 잠재력이 좋은, 즉 상보 강도가 좋은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상승폭이 상위권에 위치한 종목이다.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겁을 낸다. 가장 좋은 상황이 가장 무서운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상보 강도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도가 셀수록 좋다. 4명의 투자자들은 모두 상보 강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댄 젠거의 경우 나에겐 가격 움직임이 전부라며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이 있다면 그 중에서 매수할 종목을 바로 골라낼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을 잘못 추격 매수했다가는 되려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저 급격히 상승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수할 것이 아니라 상보 강도의 개념, 즉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을 가려서 매수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개념은 종목을 선별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댓글로도 상보 강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보 강도라는 것은요, 이 주가의 개념에 시간의 개념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즉, 기간 내에 얼마나 상승률이 높은가를 비교하는 것이 상보 강도라는 건데요. 만약에 A라는 종목과 B 종목이 있을 때 이 같은 시간 내에 등락폭을 봤을 때 A 종목과 B 종목을 보면 당연히 이 B 종목이 좀 더 상보 강도가 우수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기간의 개념, 이 시간의 개념은요, 1분이 될 수도 있고요, 10분, 60분, 하루, 3일, 5일, 20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면서 그 기간 내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 가장 높은 상승,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려서 매수를 하신다면 비록 그 상승이 급하더라도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주가의 상승이 높고 잘 떨어지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더라라고 4명의 투자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 저가 매수를 활용하시나요? 자, 이 질문에 정말 하나같이 4명의 투자자들은 질색을 표하며 절대 저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는데 그들의 표정이 그려지는 듯한 대답들이었습니다.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주가가 떨어질 때 바닥을 잡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면 대답은 아니오이다. 나는 일반적인 되돌림에서 벗어나 주가가 상승할 때 종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을 매수할 것이다. 나는 절대 떨어지는 칼을 잡지 않는다. 경험상 그럴 때는 항상 손실로 이어졌다. 과거 20년 동안 내 돈의 95%를 만들어준 주식은 모두 매우 견고한 기반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었다. 떨어지는 주식을 싸다고 매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10. 자, 여러분들,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세장에서 강세장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주도 산업과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세장이지만 분명히 강세장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 강세장을 이끌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강세장을 이끌 섹터, 주도주를 찾는 방법 한번 들어보시죠. 핵심은 그룹 내 선두주자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약세장 혹은 약세 그룹에서도 강세 종목을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200일선과 50일선을 밑돌고 있다면 200일선과 50일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을 살펴볼 만하다. 시장이 회복되면 그 종목들이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지금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200일하고 500일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잘 버티는 유망 섹터의 종목은 무엇이냐? 요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유망 섹터에는 2차 전지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 분야가 있을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쭉 보여드릴 건데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먼저 2차 전지 섹터부터 보여드리고 그 다음 반도체 분야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상보 강도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수는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주가가 버텨주는 종목들, 상보 강도가 좋은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도주라는 의미도요,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역시나 상보 강도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상보 강도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쭉 보여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보 강도가 좋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종목이 상보 강도가 좋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쭉 이 차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G에너지엔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파란색 굵은 선이 200일선이고요. 주황색 선이 50일선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모두 지금 200일과 50일 이평선 밑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좀 낮습니다. 200일 이평선 위에 있지만 50일 이평선 아래에 이렇게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앞에 3개 종목보다. 에코프로 BM이고요. LNF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보시면 돼요. 상보 강도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나마 낫죠. 포스코홀딩스, 대보 마그네틱, 에코앤드림, DI 동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갈리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종목 중에서 DI 동일이 그나마 지금 주가가 5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투자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런 종목들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넘어갈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나노신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솔로스 첨단 소재, 첨보. 자, 동화기업 다르죠? 동화기업입니다. 엔캠, 캠트로스, 후성입니다. 다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200일과 50일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WCP고요. 자, 쭉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다들 200일, 50일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죠. 다 지금 요 종목은 그나마 좀 낫네요. 하나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 자, 하나하나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은 딱 2개 정도 있었네요. DI 동일과 동화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게 200일 이평선의 위치입니다. 200일 이평선 근처에 그래도 아직 이렇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낫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차 전지 대부분이, 섹터 대부분이 200일 이평선 아래, 50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종목들도 그냥 힘없이 같이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분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분야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고요. 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지금 지수가 다 빠지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자, 요 종목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죠. 칩셋 미디어, KRM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도 상당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쭉 보세요.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텔레칩스고요. 넥스트칩, 이미지스, 아나패스, AD테크놀로지, 가온칩스, DB하이텍, 에이펙트,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QRT, 하나마이크론, 이건 또 보여드렸던 거네요. SFA 반도체, 유니퀘스트, 메커스, 여기까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버텨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인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향후의 유망 섹터는 여러분들 2차 전지가 될까요? 반도체 분야가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크리치 2세의 경우에는요, 섹터를 먼저 볼 게 아니라 강하게 상승하는 개별 종목을 먼저 살피고 나서 그 종목이 속한 섹터와 테마를 살펴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가는지 키움증권 기준으로요,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 또는 0194 누적 등락률 상위창을 여러분들 매일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선호하는 종목군이 있나요? 자, 이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성공 투자자들의 생각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크 미너비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는 선호하는 종목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감이 꽤나 좋은 편이지만 내 자신의 의견은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내 의견은 틀리기 때문이다. 특정 거래에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시장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다른 종목들이 횡보 구간을 돌파하고 있을 때 나의 선호 종목이 돌파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핵심 상승주를 놓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안내를 따르고 싶다.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내 의견은 종종 틀린다. 다른 3명의 의견은 어떨까요? 데이비드 라이언 역시 돌파가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내가 선호하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매수 신호를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댄 쟁거와 마크 리치 2세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목보다도 그들이 신념처럼 따르고 있는 매수 방법, 즉 매수 신호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단계 매수법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2. 보통 몇 개의 주식을 보유하나요? 너무 다양한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꾸준히 거두기 어렵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시장 대비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상당한 우위에 있을 때 분산 투자는 오히려 투자 실적을 희석시킨다는 것이다. 나는 최대 25%까지 포지션에 집중하려고 한다. 25%라는 숫자는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승률 2대1의 트레이더에게 최적의 포지션이 25%이다. 물론 특정 종목의 비중이 많다면 이들 종목에 계속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고 거래가 잘 안 풀리면 즉시 매도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요 대목 중요합니다. 집중과 하방 움직임에 대한 관리, 이 두 가지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자, 집중과 하방 관리,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데이비드 라이언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의 경우에는요, 먼저 10% 비중으로 1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10개 종목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보유 주식 중에 시원하게 상승하고 새로운 가격대에 안착한 후에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그 종목을, 다른 종목의 포지션을 줄이고 그 종목의 포지션을 20%까지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댄젠거, 마크리치 2세의 경우도 종목 수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은 보유 종목 중에서 치고 나가는 종목에 집중한다. 그럴 경우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경우가 많았다라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상보 강도네? 맞습니다. 사실 이들의 투자법, 이들이 종목을 구별해내는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보강도 투자법, 상보강도 종목 구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우수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 심지어 자신의 보유 종목 중에서도 같은 기간 내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즉 상보강도 측면에서 그들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상보강도 관점에서요. 상보강도 기억, 또 기억해 주시고 투자에 적극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13. 비중을 늘리는 방법. 이 이야기는 데이비드 라이언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방법이 어떤 매매에서든지 간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는 보통 한 종목에 10% 비중으로 자본을 투입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10%를 즉시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일단 나는 5%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일찍부터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는 종목은 포지션을 10%로 늘린다. 그 이후 포트폴리오 내에서 포지션이 얼마나 커질지는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이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15%로 늘어나고 이후에 새로운 베이스를 형성하고 돌파가 발생하면 20%로 비중을 높일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라이언은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종목에서 큰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일단 투자를 해보고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면 그때 원래 투입하려던 금액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손실 확률은 낮추고 수익 확률은 높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 가격 움직임 대 가치. 이번 장은 가격 움직임이 좋다면 펀더멘털이 좋지 않더라도 투자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질문의 3명은 같은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은 조금 다른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간혹 댓글에 기업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에 매수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아서 혼란스럽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펀더멘털이 좋지 않더라도 가격 움직임이 좋다면 당연히 매수한다. 자, 여러분들 당연히 매수한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왜냐하면 주가 움직임이 실적을 자주 선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히 강세장의 끝 무렵 생명기술주와 의료주에서는 가격 움직임을 우선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자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것과 조금 다른 의견을 낸 투자자는 데이비드 라이언인데요. 데이비드 라이언은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더 좋은 가격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격 움직임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첨언하기도 했거든요. 자, 결국 그들은 가격이 매수 신호를 보여준다면 일단 매수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경이로운 수익률의 비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회사가 좋아야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일반 대중의 생각과 다른 철학으로 주식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익률은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펀더멘털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펀더멘털보다 가격이 선행해서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미래의 펀더멘털 예측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따르는 것뿐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15. 상승세에 있는 종목 판단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이건 역시 사실 투자자라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매수 대상이 되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3명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했고요. 1명은 조금 다른 의견이었는데요. 3명 중에 가장 재밌는 답을 한 마크 미너비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파티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싶은가? 아마 아닐 것이다. 보통 분위기가 좀 뜰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싶을 것이다. 나는 주식 거래 측면에서 파티장에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파티장에 들어서기 전에 우선 파티가 정말 열리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주식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회사의 실적과 재무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기간 하향하는 주식은 매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위에 있어야 하고 두 이평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더라도 매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가의 위치는 최소한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200일 이평선은 평평해지고 있어야 한다. 자, 4명 중에 3명이 이동평균선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목을 걸러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돌파가 발생하면서 매수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어도 주가의 위치가 최소한 50일 이평선 또는 2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댄젠거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댄젠거는 저점과 고점의 위치가 점차 높아지는 주식이라면 상승세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층계를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단단하고 견고한 가격대를 다지는 주식이 상승세에 있는 매수 대상의 주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덴젠거가 말하는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의 이평선들은 결국에는 정배열하면서 우상향되기 때문이죠. 이평선이 중요하지만 이평선 역시 가격의 후행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평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될 때 가격은 역배열 상태에서 이미 상승세를 만들면서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든다는 거죠. 가격의 움직임이냐, 이평선이냐,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저라면 평평한 200일 이평선 위로 가격이 올라탄 종목 중에서 덴젠거가 말하는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6.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시장이 약세장이면 그들은 보유 종목을 모두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 있는지 아니면 약세장에서도 투자를 하는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4명의 투자자들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였는데요. 데이비드 라이언의 이야기를 대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별 주식은 시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장 지표에서 매도 신호가 나와도 보유 종목이 잘 버틴다면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지 마라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시장 전반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시장의 하향세를 알리는 경고등이 깜빡거린다고 보유 종목을 모두 매도할 정도로 시장을 따를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들, 덴젠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차트와 주도주, 그리고 주도주들의 움직임 외에 마법의 지표 같은 건 없다. 나에게 차트 패턴과 가격의 움직임이 전부이다. 즉, 그들의 매매가 꼬이기 시작하고 매매하는 족적 손절 라인을 건드리면 그때 매도하는 것이지,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함부로 매도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격을 따라가는 것이지 약세장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들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눠 삽니다. 시장의 맥을 짚기 위해 아주 조금만 사고 잘 진행된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규모를 조금씩 늘린다. 거래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바로 포지션을 모두 채운다.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면서 감을 잡아가는 것이다. 점진적 매수는 매우 전형적인 방법이다.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따라 상당 부분 매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처음부터 포지션을 완전하게 잡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매도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들은 손절 라인을 건드린다면 즉시 모든 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돌파 매매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 알람 설정인데요. 자, 이 알람 설정과 함께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28살에 620억의 자산을 달성한 시간여행 TV, 그 전략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슈퍼트레이더들의 전략과 한국식 28살 620억 전략을 합치는지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드릴게요. 매수 또는 추가 매수할 모든 종목에 알람을 설정해두면 좋다. 만약 모두 동시에 돌파세를 보이면 회사의 이익, 종목의 과거 상승 실적 등을 기준으로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사면 된다. 만약 어떤 종목은 거짓 돌파로 실패하고 어떤 종목은 제대로 된 돌파 및 가격 상승을 보여준다면 거짓 돌파 종목을 매도하고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라. 주식이 스스로 어떤 걸 사야 하는지 말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경험상 잘 풀리는 종목을 사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자, 앞에서 언급된 분할 매수와 알람 설정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요, 상당히 효율적인 투자 기법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돌파 지점에 시험 물량 매수를 걸어두시고요. 자동 매수를 걸어두시고 돌파가 이루어지면
매수됨과 동시에 카톡으로 알람 설정이 오게 해두는 겁니다. 카톡으로 알람 설정이 오면 그때 차트를 보시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승하면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죠. 계속 주식창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카톡 알람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카톡으로 알람을 받기 위해서는 MTS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키움증권 MTS 메인 화면인데요. 자, 이 메인 화면은요, 여러분들 MTS 들어가시면 왼쪽 하단에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요 화면이 뜨거든요. 자, 여기에다가요, 카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는 겁니다. 카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자, 카카라고 치면은 요런 식으로 카카오톡 알림 설정이라는 항목이 뜨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터치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국내 주식 전량 체결에 ON으로 해두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동 매수를 걸어놨던 종목이 체결이 되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알람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두느냐. 자, 아까 여기에다 여기 메뉴를 검색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자동 감시라고 딱 여기까지만 쓰셔도 자동 감시 주문 메뉴가 나오는데 요거를 터치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매수 조건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동 매수 설정이라는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종목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돌파 가격, 아까 말씀드린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 지점에 가격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 가격을 넘어가면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 지정가로 두시고요. 수량을 최소의 수량으로 여러분들 시험 삼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돌파 지점이 오면 알람이 뜨게끔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량을 한두 주로 해두시고요. 가격을요, 현재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가로 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가로 두면은 가끔 너무 급격하게 상승해서 매수가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 가격대에 오면 그냥 시장가로 한 주 매수하게 해놓고 체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알람 설정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그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고 돌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 조건을 추가하신 다음에요, 여기 감시 중이라고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눌러주시고 요런 버튼으로 떠야지 여러분들 매수 감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 매수 설정과 620억 전략이죠. 시간여행 TV 저자의 전략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 테마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 테마주 해봤자 한 50개, 60개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모든 가격을 여러분들 돌파 가격을 다 설정해가지고 걸어두는 거예요. 걸어두시고 거기에서 카카오톡이 울리면서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돌파가 일어난 거죠. 그럼 재빨리 여러분 그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하시고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죠. 손절 라인 정확하게 잡으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이 돌파된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큰 상승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요, 최근의 테마 섹터, 최근에 가격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다 거기다가 시험 매수를 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람이 뜨면 바로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 자,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진입 계획은 필수다. 아마 돌파 지점에서 매수를 잘 했는데 흔들기에 당해서 자동 손절된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자동 매도가 되었는데 그 종목이 크게 상승했다면 가슴이 아프죠? 아마 이런 경우는 슈퍼트레이더 사인도 충분히 겪었을 경험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손절매로 자동 정리된 주식을 바로 관심 종목에서 지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돌파를 실패한 종목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파하며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보와 프로를 가르는
주요한 차이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초보들은 한번 시도해보고 성공적이지 않을 때 포기하지만 프로는 몇 번 연속으로 실패한 종목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이 없다. 종목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재진입을 위해 해당 종목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단, 당일 자동 매도되었을 때 당일 바로 재진입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편이다. 보통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상황을 재평가하고 재진입하는 편이 결과가 좋았다. 20. 리서치에 들이는 시간. 자, 과연 탑 클래스의 트레이더들이 기업 분석에 들이는 시간은 얼마일까? 라는 궁금증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탑 클래스인 만큼 기업 분석에도 공을 들일까요? 4명의 투자자 중에 기업 실적을 가장 중요시했던 데이비드 라이언의 대답이 가장 궁금합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나는 회사의 펀더멘털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매번 나오는 실적 리포트 같은 자잘한 사항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몇 분밖에 안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의외입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면 실적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을 것 같은데요. 그저 실적과 재무 상태만 포괄적으로 살펴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댄 젠거의 대답이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댄 젠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사실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펀더멘털에 열심히인 적도 있었는데 열심히 한 만큼 해당 종목을 믿고 싶게 되었다. 그렇게 믿었던 종목에서 초대형 손실 단 2번으로 계좌가 거의 사라질 뻔 했는데 그 이후로 리서치는 그만두었다. 지금은 전적으로 가격 움직임만을 본다. 시장이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피하라고 하는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려고 한다. 따라서 나의 리서치 시간의 80%를 시장을 따라가는 데 쓴다. 나머지 20%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의 실적을 살펴보는 데 쓴다.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은 실제로도 매우 강력한 이익과 매출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4명의 투자자 모두요, 이 실적이나 재무 건전성 정도로 펀더멘털은 포괄적으로 살피고 가격 움직임, 즉 차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요, 그들이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을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 너무 과하게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 맹신하게 되어 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털로 주가 움직임을 예상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의 움직임을 살피고 나서 펀더멘털을 살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 목표가를 설정하나요? 예전에는 목표가를 설정하기도 했고 앞으로 다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가격의 움직임이 목표가를 알려줄 뿐이다. 큰 수익을 내는 성공 주식은 평균, 우리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상승한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신나서 매도하는 건 정말 어이없는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목표가라는 것은 경마장에서 출발할 때 우승말을 쏴버리는 것과 같다. 마치며 마지막 댄젠거의 표현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은 우승말을 쏴버리는 것과 같다. 이 책이 질문에 대한 4명의 답을 엮은 것이라 생생하고 솔직한 그들의 대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자 매력일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4인의 투자자들의 각기 다른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고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결국 성공하는 투자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투자자 양성소 부자의 서원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뒤에서 응원드리고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